그날 아침 세상은 온통 경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윙하고 날카롭게 울리는 휴대폰은 제 손에서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행정안전처 낯설고 딱딱한 이름 아래로 찍혀 나오는 글자들은 하나같이 불길했습니다. 집중호우, 하천 범람, 계곡 및 저지대 출입 자제. 텔레비전에서도 온종일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마을, 위태롭게 흔들리는 다리, 넋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른 평생을 넘게 살아온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한번 성을 내면 인간은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물은 생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을요. 고요한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와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재난의 현장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얼굴에 붙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철 과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은 더 높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명랑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웃으며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말복이잖아요. 이런 날은 집에만 계시면 더 기운 빠져요. 저희랑 계곡 가서 백숙 드시고 원기 회복하셔야죠.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계곡이라니. 이 아비규환 같은 날씨에 계곡이라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얘들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뉴스도 안 봤어? 온 나라가 물난리인데 계곡은 절대 안 된다. 큰일 나.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고집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관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희가 가는 쪽은 내일 비 예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앱으로 다 확인했다니까요. 유명한 집이라 예약금 10만 원이나 걸어뒀는데 이대로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찬물처럼 와 닿았습니다. 제 목숨과 아들의 돈 10만 원이 저울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영이가 제 팔을 살며시 감싸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준비한 건데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더라.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의 합리적인 걱정은 부정적인 말이 되었고 저의 안전을 위한 거절은 자식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옹졸함으로 둔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온 어미의 마음이 그 순간 제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계곡물은 산 위에서 비가 와도 순식간에 불어나는 법이다. 너희는 아직 그걸 몰라. 그러자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날씨 앱을 보여주려는 듯 화면을 켜는 그 찰나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 온통 붉은색 숫자로 가득 찬 어떤 알림창을 마치 피처럼 선명한 경고등 같았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재빨리 화면을 넘겨 해가 쨍쨍한 날씨 예보를 보여주었지만 제 눈에는 방금 전에 그 붉은 잔상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더 이상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성의를 안 받아주시면 저희도 정말 힘 빠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고 지영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어미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무게가 제 입을 틀어막고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효도 연극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기로 한 셈입니다. 알았다. 그럼 가자꾸나. 제 입에서 나온 나직한 허락에 민호와 지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안도감,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어쩐지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의 번뜩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잠시 멎었지만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어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제 몸인데 제 것이 아닌 듯한 낯선 감각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민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마치 입을 벌린 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가운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들, 잔뜩 찌푸린 하늘. 세상 모든 것이 제게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앞 좌석에서는 민호와 지영이가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이야기, 옆집 사람 이야기 같은 것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텅 빈 차 안을 겉돌 뿐 제 귓가에는 닿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지영이가 룸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을 뿐입니다. 입을 열면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으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리 궂은데 정말 괜찮겠느냐. 결국 참지 못하고 나직이 내뱉은 제 말에 민호는 보란 듯이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더 높였습니다. 대답 대신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제 마지막 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시트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차는 효도를 위한 나들이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운구차와 같다는 것을요.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짙은 녹음으로 변했지만 그 녹색은 생기 넘치기보다 음습하고 축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낡은 팻말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운전 중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 본체에 손을 뻗어 아주 작고 검은 칩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은밀하고 빨라서 제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블랙박스를 끄는 것일까? 수만 가지 의심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한 인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대로 황량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식당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에는 출입을 막는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을씨년스럽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우리가 전세 낸 것 같아요, 여보. 지영이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어남은 이제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민호는 익숙하게 경고 테이프 아래로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리 답사라도 해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계곡의 여러 평상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물살이 가장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위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경치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 그 자리는 마치 재물이라도 바치는 제단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명당이에요. 물소리도 잘 들리고 시원하잖아요. 민호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 위태로운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벌써부터 불어난 계곡물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곧이어 백숙이 담긴 커다란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가 넉살 좋게 웃으며 말을 건네자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지영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추억이잖아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영혼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확인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어머님 사랑해요, 해시태그 말보겐 백숙. 그 해시태그들이 마치 제 묘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알리바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증거. 백숙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수한 냄새조차 제게는 역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과장된 친절함,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제 불안감을 억누르는 계곡의 굉음.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거대한 부조리의 한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불안감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냄비 안을 무의미하게 휘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맑은 국물 위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파문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빗방울이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싸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세찬 비가 평상을 덮은 천막을 두들겼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분노하며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상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계곡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의 능선을 따라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들리던 계곡의 물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땅을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싸 마이너스. 그것은 산이 통째로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쏟아내는 토사와 빗물이 뒤섞여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계곡물은 순식간에 붉은 흙탕물로 변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상 다리가 잠기고 우리가 먹던 백숙 냄비가 기우뚱하며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빨리. 지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에 빠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물을 확인하는 사냥꾼처럼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가 저를 향해 소리치며 손짓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은 우리가 올라왔던 안전한 돌계단 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살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는 강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바위 쪽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저곳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아니다. 민호야, 저쪽은 위험해. 계단 쪽으로 가야 한다. 제가 버티며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민호는 제게 다가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도 강해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위험한 물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이 순식간에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휘청거리는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야, 이건 알아. 제발. 제 애원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의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혹한 목적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나지기 하지만 물소리를 뚫을 만큼 선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아니, 힘을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떨쳐내듯 저를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제 몸은
거센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렸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의 거짓 비명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리 파악해둔 안전한 대피로 산비탈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몸이 뒤집히고 떠내려온 나뭇가지에 부딪혀 온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 눈은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민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안도감과 징그러운 일을 마침내 끝냈다는 듯한 냉혹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꺼져 있던 블랙박스, 외딴 자리, 그리고 저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던 아들의 손짓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계곡물보다 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흙탕물이 제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떠내려가는 제 몸 위로 아들 내외가 찍었던 효도 사진 속의 거짓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죽는구나. 내 평생의 헌신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 제 몸이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거대한 바위 틈에 기적적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은 제 몸을 비껴 양옆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거친 물살 속에서, 이 깊은 산 속에서 나를 죽이려 했던 자식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젖은 생쥐꼴로 바위에 매달려 멀리 보이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사라진 산비탈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제 얼굴 위로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제 몸을 적시는 차가운 물기는 여전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세상은 온통 물이 흐르는 소리와 제 심장이 공포에 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바위 틈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쑤셔왔고 떠내려온 나뭇가지에 긁힌 팔다리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흙탕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은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마지막 눈빛, 죄송해요라며 저를 밀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은 무엇이었을까? 자식의 첫걸음마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밤새 병원을 헤매고 제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던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몇 푼과 맞바꿀 수 있는 늙고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소리 없는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낯선 강도에게 당했다면 이토록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은 제가 세상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바로 그 자식이었습니다. 분노는 이내 도끼 어린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절대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그들이 제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꼴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밀어내고 제 영혼의 핵을 차지한 차갑고 날카로운 생존 의지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계곡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젖은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복수심으로 불타던 마음이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마이너스. 바위 틈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 이 어둠 속에 저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젖은 비단이 바위에 스치는 듯한 기분 나쁘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차갑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흡!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떴을 때 마침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눈앞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다리를 틀고 있는 그것의 정체를 사람 팔뚝만 한 굵기 온몸을 뒤덮은 검은 비늘이 달빛을 바다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날름거리는 혀,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 밭에서 뱀을 보고 기절한 이후로 저는 뱀 그림자만 봐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뱀이 제 목숨을 노리는 포식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뱀은 저를 해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 존재를 탐색하는 것인지 다리를 튼 채 머리를 치켜들고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제는 뱀에 물려 죽을 운명인가. 기가 막힌 운명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것은 분명 피를 나눈 제 자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다정한 말을 건네던 그들이 저를 이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짐승은 차갑고 혐오스러운 비늘을 가졌지만 그저 저처럼 이 폭우를 피해 이곳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뱀의 눈에는 민호의 눈에서 보았던 그 어떤 악이나 탐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경계심과 본능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진짜 짐승.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눈. 인간인 저의 눈과 짐승인 뱀의 눈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기묘한 동질감이 싹텄습니다. 우리 둘 다 이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어쩌면 저 뱀이 제게 위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뱀과 저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지는 비와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뱀 역시 간간히 고개를 들어 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공포는 점차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묘한 평온함마저 깃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짐승은 제 등 뒤에 칼을 꽂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밤새 저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도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는 완전히 멎었고 계곡의 물살도 어제보다는 한결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가. 하지만 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퉁퉁 부은 다리로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새 다리를 틀고 있던 구렁이가 스르륵 하고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뱀은 긴 몸을 꿈틀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뱀이 물이 빠져나간 아래쪽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오히려 더 가파르고 험한 위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 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짐승은 안다. 그렇습니다. 저 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다시 폭우가 쏟아져 계곡이 범람할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수만 년을 이어온 생존의 본능이 저 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살 길이다. 저 뱀이 가는 길이 바로 내가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지만 지금 저 혐오스럽고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이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차가운 바위 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를 기다리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뱀을 따라 나서는 도박을 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는 복수심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저 짐승을 따라가라.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단단히 동여매고 신발이 벗겨져 상처투성이가 된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 고통조차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절벽을 오르는 구렁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제 아들 내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따뜻한 임시 대피소에서 구조대원들이 건네주는 담요를 덮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극적인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비련의 자식 연기를 하고 있었겠지요. 저희 어머니가 물에 휩쓸렸어요. 저희가 구하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저희도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들의 완벽한 거짓말에 모두가 속아 넘어갈 테지요.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 사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실족 사고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슬퍼하는 척하다가 이내 제 목숨값인 보험금을 청구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겠지요. 그 모든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제 안의 분노는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분노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뱀을 이정표 삼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미끄러운 몸으로 바위 틈과 나무 뿌리를 능숙하게 휘감으며 나아갔고, 저는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뱀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저는 이 깊은 산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건 현장에 남아 수색 작업을 지휘하던 한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형사.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호 부부가 대피했다는 경로는 그 거센 폭우와 흙사태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흙탕물 자국 하나 제대로 묻어있지 않았다는 구조대원의 증언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호 부부가 머물렀던 계곡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들 여기 자주 오셨나요? 식당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도 왔었어요. 부부 둘이서 와서는 밥은 안 먹고 계곡 주변만 한참을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꼭 뭐 자리라도 보러 온 사람들처럼 아주 꼼꼼하게 살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나들이객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즉시 서에 연락해 실종자 박순자의 아들 최민호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뱀만을 쫓아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아찔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뱀의 끝에 제 삶과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짐승의 길, 그것은 이제 제가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투는 제게서 시간이라는 감각을 앗아갔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짐작할 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짐승의 뒤를 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굶주림에 배가 아픈 것도, 갈증에 목이 타는 것도,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도 모두 무뎌졌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뱀을 따라 처절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를 기어오르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뱀은 바위굴이나 쓰러진 고목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고 저 역시 그 근처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이름 모를 풀뿌리를 씹어 삼키기도 하고 바위에 고인 빗물을 하차 마시며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의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민호와 지영이는 자신들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슬픔에 잠긴 자식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지영이는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고 민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사연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세상은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 있긴 한데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호는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일부러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목숨값으로 받게 될 5억 원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고급 외제차를 사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제 죽음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이 형사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민호의 채무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사기,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까지. 최민호라는 인물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사망 직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 형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호 씨, 그날 계곡에 가기 전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직접 빼셨더군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형사는 민호 부부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해둔 답변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평소에 용량이 꽉 차서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날 아침에 포맷하려고 빼놨다가 깜빡하고 다시 끼우질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이 형사는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계곡에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 말이 아주 꼼꼼하게 주변을 살피고 가셨다던데요. 네. 아, 그건 어머니 모시고 갈 장소가 괜찮은지 미리 한번 둘러본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했는데요. 지영이가 옆에서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이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민호 부부의 통신 기록과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극명하게 교차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흑투성이 손으로 뱀이 먹다 남긴 들쥐의 사체를 망설이다 입으로 가져가는 처절한 모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민호와 지영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야라며 서로를 위로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제 생존의 사투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일상이 번갈아 비치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양면성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 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제 앞서가던 구렁이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조용히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뱀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길잡이마저 사라졌다. 정말로 끝인가?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박순자 씨, 들리시면 대답하세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조대의 목소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청인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제 존재를 알리기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했지만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닿았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숲을 헤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옷을 입은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뱀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람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해 준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길이 끝나는 곳에 인간의 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의식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몸은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 고통은 제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놀라며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정말 기적입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제가 꼬박 이틀을 더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 민호였습니다. 곧이어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호와 지영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 앞으로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기세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지영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호 역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극적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어머니를 마주한 효심 지극한 자식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경찰마저도 그들의 애끓는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 위선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과 죄책감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손을 뻗어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생환이 자신들의 계획에 어떤 차질을 가져올지 계산하며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거나 혹은 모든 것을 사고로 믿고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저를 구워 삶아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릴 속셈이었겠지요. 지영이의 차가운 손이 제 손등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지 않은 왼손을 번개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든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을 실어 지영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병실을 갈랐습니다. 순간 병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지영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얻어맞은 뺨을 감싸쥐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커다래져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고 의사와 간호사,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고 인자했던 옛날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 밤낮을 짐승과 함께 구르며 살아남은 도끼 어리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천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침묵의 무게 앞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 연기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와 지영이의 얼굴에서 효심 깊은 자식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형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노모가 자신을 걱정하는 자식의 뺨을 저토록 증오에 찬 얼굴로 내리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그 침묵 어린 눈빛은 이 형사가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형사는 조용히 민호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잠시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 싸늘한 시선과 마주치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병실을 나가는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짐승의 길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귀환과 침묵의 따기 한 대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민호와 지영이의 완벽했던 연극은 산산조각 났고 이 형사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막대한 빚, 제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사망보험, 그리고 계곡으로 떠나기 직전 꺼내 두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 형사는 병상에 누워있는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단순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든 정황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제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저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아주 나직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놈들 차 블랙박스 그날 것만 없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며칠간의 사투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한마디는 이 형사의 귓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모든 것을 목격한 자의 확신에 찬 증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은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민호와 지영이는 무너졌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던 그들은 이 형사가 들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그들의 죄명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손에 쥐려 했던 5억 원은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올가맬 족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는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아들은 저를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던 그날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말없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저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민호 내외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깃든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배신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앨범 한 권. 그것이 제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의 열쇠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앨범에서 꺼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함께 두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민호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것은 지금의 늙고 병든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사진 속에서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젊은 날의 어머니였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제 뒷모습은 늙고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제 삶의 문을 열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도시를, 저를 얽매는 모든 과거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어느덧 도시를 벗어나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그 뱀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살게 했던 그 짐승,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버려졌을 때 진짜 짐승이 제게 길을 열어주었던 그 기묘한 여정.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을 만나고 가장 혐오스럽고 두려운 존재에게서 구원을 얻기도 하는 것.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맨몸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버스가 어느 작은 시골 간이역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맑은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모든 순간을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은 자의 고요하고도 강인한 평온함 속에서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이라는 끈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족쇄입니까? 우리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이성과 계획이 만들어낸 길이 때로는 죽음으로 향할 때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의 본능적인 몸짓이 오히려 생명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지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이름 모를 들풀과 묵묵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비를 피하는 작은 짐승의 눈빛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나 용서가 아닌 그저 자신의 남은 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겠다는 고요하고도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계곡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믿었던 이의 손에 떠밀려 거친 물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살아남으려는 강인한 본능이 잠들어 있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줄 짐승의 길은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깊은 지혜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순자 할머니의 강인함과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말년의 지혜 채널이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깊은 맛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